안녕하세요, 김윤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아모림의 맨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모림에 관한 전술 이야기는 원래 아모림 부임 후 2경기 보고 나서 분석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서 아모림이 부임한 초반 경기를 봤다고 굳이 언급한 이유는 분명 초반에는 시원시원하고 빠른 성향의 윙어 선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갈수록 무뎌지는 느낌이에요. 선수들의 퀄리티가 안 좋다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득점력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수들의 특징을 나열해봤을 때 아모림과 시너지 합이 잘 맞을 것 같지만 실상 보면 그렇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실점도 17경기 29실점인데 이 부분도 심상치 않은 지표입니다. 결국 이런 지표는 맨유가 위험한 상황임을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은 아모림은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맨유의 수비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모림은 스포르팅에 있을 때부터 5-2-3 형태를 많이 활용하는 감독입니다. 이 형태가 빌드업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3-2-4-1 형태로 변해 윙백을 높게 올려 활용하는 감독이죠.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를 보면 이 3백 중 가운데 위치한 센터백은 앞으로 한 칸 더 전진해서 위치하고 양쪽 센터백이 오나나 양 옆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로 위치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투볼란치 중 한 명은 약간 어중간한 위치로 가거나 이 세 선수가 어쩔 땐 가운데에 3명의 미드필더가 있는 것처럼 위치했죠. 이런 상태에서 맨유가 빌드업을 잘 풀어 나왔을 때를 보면 센터백한테 볼이 가고 윙백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려 하면 상대 골대를 등지면서 받겠죠. 윙백이 이렇게 내려올 때 최대한 상대 윙백은 자신을 견제하는 풀백과 거리를 벌릴 수 있게끔 내려오면서 앞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메잘라가 내려오면서 받으려는 움직임도 보이지만 횡으로 빠지거나 웨이브 타면서 다시 사이드에서 침투하면 윙백은 그 타이밍 맞춰서 앞으로 찔러주고, 윙백은 주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 볼을 받을 거 생각해서 안으로 들어와 침투하면서 탄력받고 나갔죠. 이 과정에서 아마드가 윙백으로 낮은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주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탄력이 되게 좋은 선수이기에 우측에서 긴 거리를 볼 운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풀리면 입스위치 전 득점 장면처럼 박스까지 들어가 득점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운이 좋아 잘 풀린 상황이죠.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운 좋게 흘러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맨유가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윙백이 침투하는 메잘라한테 못 주더라도 미드필더한테 패스하면 이걸 침투하는 메잘라한테 바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최근 들어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패스하는 거리도 길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빠지는 걸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전환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맨유의 중원을 보면 이 센터백이 올라와 위치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빌드업할 땐 미드필더처럼 위치하죠. 어쩌다 보면 이 세 명의 간격이 되게 가깝게 보일 때가 있는데요. 가까우면서도 한 명은 올라가 있는데 맨유가 5백으로 넓게 위치한 이 간격이 패스하면서 횡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 두 명의 선수로 횡으로 계속 이동해서 가운데 공간이 공백 없이 빌드업 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빌드업할 때 윙백이 내려왔는데 등진 상태에서 볼을 받아 안 될 것 같아 다시 뒤로 돌려 반대 사이드로 가면 이때는 위에 위치했던 미드필더가 다시 내려와서 받아줄 수 있도록 위치하는 거죠. 근데 이 3명, 많게는 4명으로 이루어진 미드필더를 활용해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런 형태를 유지할 때 이 윙백이 나 여기서 등지기도 했고 우리 애들 포지션이 보니까 여기서부터 못 나갈 것 같아 해서 뒤로 돌려서 U자로 반대로 넘어가면 반대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오겠죠. 이 두 선수가 횡으로 못 당겨올 테니,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돌면 센터백도 올라와서 마치 미드필더처럼 위치하기 때문에 얘를 물다 보면 4명 중 다른 한 명이 프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 전환을 하면 반대 윙백은 이미 전환이 될 것 같은 타이밍이 보이면 출발을 해서 대략 한 여기까지는 오면 파이널 서드까지는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실제 경기 장면들로 잘 된 상황들을 보면 더리우트가 먼저 한 칸 올라가서 카스미로와 마치 투볼란치처럼 보이죠. 볼이 사이드로 갔을 때도 더리우트가 올라와 있으니 에릭센도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입스위치에 데이비스가 올라가서 아마드 앞을 못 보게 막으려고 한 건데 접근하는 타이밍이 늦어서 아마드 시야가 앞을 바라보게 만들어졌죠. 그럼 주고 아마드가 앞으로 침투하면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파이널 서드에서 레시포드의 득점까지 나왔는데, 반대 사이드를 보면 사실 거의 티앙제브가 가르나초와 달로를 두고 2대1 상황인데 번스가 빠르게 내려와주면서 그나마 2대2 상황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윙어가 게으르고 조금이라도 아니란 생각으로 내려왔다면 크로스가 길게 넘어와도
쉽게 득점까지 갈 수 있었죠. 이 상황도 보면 브라이튼전인데요. 사실 이 경기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다지 맨유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렸던 대표적인 경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나왔던 장면은 마즈라이가 받고 우가르테가 횡으로 넓게 빠지면서 마즈라이가 줄고 나오면서 사이드에서 풀어나와 이렇게 앞으로 볼을 잡아두고 탈락받고 나가는 거죠. 다시 이 장면을 보면 보통 현대축구에서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하죠. 그걸 생각했을 때 마즈라이가 주고 우가르테가 내주는 걸 보면 볼을 가지고 상대보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 주고 나오면서 우가르테를 수비한 선수를 땡겨오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타이밍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앞을 보고 갈 때 마에누를 보고 전달하면 반대 전환이 될 수 있는데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전환까지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런 장면이 그나마 전환할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들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 맨유 경기가 잘 안 풀렸던 상황들을 보면 앞서 말한 사이드를 활용하는 빈도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고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없지만 최근 들어 다른 패턴을 더 활용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패턴들을 상대팀들이 막는 상황부터 보면 상대는 대부분 4-4-2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볼이 사이드에 위치한 센터백한테 전달되었을 때 상대의 공격형 미드필더나 투톱 중 한 명이 위치에 맞게 대각선으로 나가 몰아가고 윙백한테 볼이 전달되면 이 윙어는 윙백한테 그대로 나가 등 뒤를 못 돌게 붙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상대팀의 수비 플랜 중 하나가 안쪽 공간을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한다면 윙어는 안쪽 공간을 지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비하다가 풀백이 점프해서 수비하는 경우까지 있었죠. 후자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풀백은 점프해서 등 뒤를 못 돌게 막아버리고 윙어는 횡으로 미드필더한테 갈 수 있는 거 막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도 반대 포워드가 닫아버리면 사실상 맨유는 여기서부터 고립되는 거죠. 맨유를 수비할 때 키포인트가 되었던 선수들은 결국 이 3명의 선수가 얼만큼 센터백과 윙백의 등 뒤를 수비하고 횡으로 가는 패스 루트를 얼만큼 빠른 타이밍에 닫을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보이다 보니 맨유가 최근 많이 보이는 패턴 중 하나는 포워드를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윙백한테 볼이 전달되는데 윙백한테 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메잘라가 내려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 들어가거나 횡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견제하는 선수를 횡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윙백이 반대발로 대각선으로 포워드한테 연결해주는데 포워드도 깊게 위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상대 센터백 등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홀드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가운데 센터백이 올라와 있다면 앞에서 2명의 선수가 받을 수 있도록 위치하거나 그래도 한쪽 미드필더는 상대적으로 낮게 위치하더라도 포워드가 돌려놓을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옵션이 나와줘야만 했죠. 그래야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되려면 전제 조건은 포워드의 홀더 플레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맨유의 호일룬과 지르크지 중 그나마 지르크지가 상대 등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연계해주는 건 되는데 등 지고 나서 무리하게 앞으로 더 연결하다가 잘리거나 기본적으로 경합 상황에서 많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합 성공률을 살펴보면 지르크지는 36%, 호일룬은 46%인데요.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패턴은 경합에 대한 성공 여부보다는 포워드가 상대 선수와 경합했을 때 나오는 공, 즉 세컨드볼을 맨유 이 미드필더들이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으로 역습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볼이 사이드까지 가게 되면 윙백이 넓게 위치하거나 메잘라 중 윙어 성향이 짙은 선수가 사이드에 위치하는데요. 맨유가 파이널 서드까지 갔을 때 최대한 윙어는 넓게 위치해서 상대 선수를 끌어당겨 이 사이 공간이 벌어진 쪽을 넓게 위치하는 선수가 볼을 앞으로 잡았을 때 이쪽으로 침투하거나 아닌 볼 소유한 윙어가 1대1을 할 수 있게 사이드를 분산시키는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한 명의 선수를 상대로 쫄구이를 잡고 두 선수 중 한 명은 프리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침투는 하긴 하더라도 센터백에 가깝게 붙어버리면 오히려 볼을 더 키핑해서 뒤로 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환이 될 때도 다시 뒤로 보내고 반대로 짧게 보내니까 상대는 여기서도 횡으로 대응을 이동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때문에 맨유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고 난 이후에 패턴은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아 박스로 진입하는 데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면 앞서 보였던 패턴들 중 침투해서 포워드가 가깝게 와서 움직임을 더 살려준다든지 포워드가 받고 내려주면서 전환으로 상대 박스까지 더 가깝게 가든지 등 이런 패턴은
잘 보이지 않았달까요? 좁은 공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수들이 주고 빠지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긴 한다지만 좀 더 슈팅까지 나올 수도 있는 시퀀스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잘 안되는 상황을 보면 3-2-4-1 형태를 가져가고 달로가 옆으로 볼을 잡고 어떻게든 이 대각선을 주려고 하는데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패스 루트가 가로막혔죠. 동시에 상대 풀백은 등 뒤로 타이트하게 붙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로우는 수비라인 거쳐서 전환될 길을 막았고 이워비는 우가르테한테 갈 패스 루트를 차단했기에 사실상 맨유는 여기서부터 골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윙백이 등 뒤를 타이트하게 견제당하고 페드로가 압박할 준비하고 아야리도 우가르테한테 갈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는 거죠. 다음 상황도 보면 오나나가 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오나나의 킥이 대부분 다 포워드를 향하는데 킥의 정확성을 떠나 매 순간 선택이 킥이 나오니 꽤 진부한 패턴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볼을 포워드 보고 주면 기본적으로 호일룬이 경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합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런 볼이 떨어지면 이 볼을 먼저 맨유가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이드까지 왔을 때 이런 틈이 벌어지면 침투하면서 박스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아마드가 뒤로 내주는 선택을 하는데요. 아마드는 이 16번 미드필더랑 달로의 거리가 가까워서 물릴 것 같으니 안 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제 맨유의 압박과 수비에 대해 짚어볼 건데요. 맨유는 압박 상황 시 상대에 따라 5-2-3 혹은 4-4-2 형태를 보입니다. 만약 4-4-2 형태를 보인다면 한쪽 윙어가 높게 올라와 포워드와 투톱을 이루고 윙백이었던 선수는 높게 올라와 윙어처럼 위치하고 수비 라인은 포백처럼 가동되는 방식이었죠. 결국 프론트 라인에서 채널링을 통해 상대의 공간을 줄여나가면서 킥이 나오게 하든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압박했습니다. 다만 맨유는 수비 상황을 조금 더 유의깊게 봐야 하는데요. 4-4-2든 5-2-3이든 어쨌든 수비 상황으로 로우 블록 상태가 되면 5-2-3 때로는 5-4-1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맨유가 주로 두 가지 상황을 보이면서 위험을 초래했는데요. 첫 번째는 5-4-1 형태에서 원톱이 상대 센터백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횡으로 이동하다 보면 포워드가 못 가는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전진하는 데요. 이렇게 전진하면 브라이튼의 페드로나 풀럼의 로우 같은 선수들은 프리하게 움직이면서 이 등 뒤를 이용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선 센터백이 이럴 때 올라와서 누르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러나 포워드가 이 센터백한테 끼고 윙어가 윙백과 맞닿아 있는데 미드필더가 나가면 이런 미드필더는 여기서 프리하게 되어 위험한 순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양쪽에 있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인지 좁혔다가 오히려 전환을 허용해주는 상황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전환을 허용하게 되면 더 쉽지 않은 게 5-2-3 형태에서 상대한테 사이드 공간을 내주면 상대 2명에서 윙백 1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상황을 내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맨유의 수비 시스템은 맨마킹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페르난데스가 더 몰려고 갔다가 투볼란치가 2명한테 묶이고 다른 프리한 선수가 볼 받을 각도를 잘 잡는 선수라면 반대 전환은 더 허용해주기 쉽기 때문에 등 뒤를 활용당할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맨유는 이 두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비하다가 상대가 등 뒤로 빠지는 건 그대로 두다 보니 센터백이 마크하던 선수가 거리가 멀어지면 이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프리한 상황을 내주다 보니 전환이 되거나 상대에게 위험한 공간에서 볼을 쉽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수비수와 거리를 벌리면서 내려와 전환하면은 쉽게 풀어나올 수 있었죠. 이런 장면을 보면 센터백이 전진하는 상황에서 호일룬이 앞으로 나오다 보니 로우는 자기 쪽으로 달라는 걸 어필하고 있죠. 앞선 상황에서 못 줬다가 카스타뉴라는 풀백이 안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요르를 같이 고정시키니 로우는 여기서 볼을 받고 프레지는 거죠. 다른 상황도 볼까요? 아마드가 지금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덩크가 오른발잡이니까 덩크를 타겟으로 두고 몰아가는 수비 시스템을 짰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나갔다가 대각선으로 에스투피뇰한테 패스를 허용하는 거죠. 요새 풀백들한테 이런 공간 내주면 눈치 빠른 풀백들은 이걸 바로 알아채기 때문에 바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볼 잡을 때도 앞으로 잡아둬야 이 공간을 더 좋은 타이밍에 상대 선수와 2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보면 이미 투볼란치는 상대 투볼란치를 견제하다가 대각선까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수비 라인은 기존의 좌측에 있다가 횡으로 못 당겨오다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이드에 분산까지 해주면서 미토마의 크로스로 박스까지 볼 진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뭐랄까요? 맨유의 수비 시스템을 보면 앞서 말한 대로 프리하게 위치한 선수들을 확실하게 센터백들이 내려와서 수비할지, 아님 맨 앞 라인에서 사이드로 몰고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더 촘촘하게 둘지,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맨유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